강의 시작 전에 짧게 3가지만 당부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은 이 영상 댓글에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업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부동산 소액 투자의 꽃인 갭 투자 강의인데요. 소액으로 큰 수익률을 내는 방법이다 보니까 방해받지 않는 장소에서 집중해서 수업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1대1 상담은 멤버십 회원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원 가입 방법은 아래 상세 설명이나 댓글 참고해 주시고요. 아주 디테일하게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갭 투자의 개념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갭 투자를 하려면 일단 이 갭 투자가 뭔지 알아야겠죠. 의류 브랜드 갭에다가 투자를 하려는 건가? 뭐 그런 거 아니고요. 이 갭 투자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거나 최근 몇 년 사이에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사실 이 갭 투자는 수십 년 전부터 있던 투자 방법입니다. 일단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 제도를 이해해야 됩니다. 영어로도 이 전세를 표현할 수 없어서 전세라고 그냥 발음대로 이렇게 작성을 해요. 돈을 집주인한테 맡겨놓고 몇 년씩 살다가 이사 나갈 때 그 돈을 그대로 돌려준다는 거죠. 어떤 외국인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그러면 전세는 매매가보다 얼마나 더 비싼가요? 라고 질문을 했다고도 해요. 그리고 한국의 전세 제도에 대해서 논문을 쓴 외국인도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은행 예금 금리가 10%도 넘던 시절에는 집을 전세 주고 그 돈을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만 받아 먹어도 아주 쏠쏠했죠. 쏠쏠한 정도가 아니라 그것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였어요. 예를 들어서 70년대에 12% 예금 금리였다. 지금 돈으로 계산해 볼게요. 전세금이 6억이라면은 1년 은행 이자가 6억에 12% 7,200만 원입니다. 집 전세 6억에 놓으면 1년 생활비가 나와요. 괜찮죠? 그 시절로 가고 싶나요, 혹시? 근데 그 시절 대출 금리를 알면 이 강의를 듣는 적극 투자자인 여러분들은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네, 하여튼간 과거 이런 것들 때문에 전세제도가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잠깐 역사 공부를 했고, 그래서 이 전세제도와 갭 투자가 무슨 상관이 있냐 설명드려볼게요. 어떤 아파트 매매가가 10억이라고 해볼게요. 이 집을 내가 샀던, 분양받았던, 물려받았던 뭐 하여튼 간에 10억 정도 시세하는 아파트에 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가족들이 다 같이 이민을 가게 되었어요. 한국에 있는 집은 세를 놓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세 얼마예요?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전세가가 8억이라고 해요. 8억. 이 아파트를 8억에 전세를 놓고 가족이 다 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10억짜리 집은 내 거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8억을 나한테 주고 살고 있죠. 이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2억입니다. 이 차이를 갭이라고 부르면 돼요. 이 아파트 주인은 갭 투자를 꼭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어쩌다 보니 본의 아니게 이 아파트를 2억 갭으로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냥 살다가 전세 놓고 다른 데로 갔는데 갭 투자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엔 그 아파트의 바로 옆집이라고 해볼게요. 평수도 똑같고 층도 똑같고 시세도 똑같습니다. 이 아파트가 매물로 10억에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이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10억이라는 돈은 없고 2억 정도 나한테 있습니다. 2억으로 10억 아파트를 어떻게 사죠? 8억을 대출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대출이 나오지도 않고 뭐 딱히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부동산에 들렸습니다. 부동산 사장님, 이 10억짜리 아파트 제가 사고 싶은데 저 돈 2억밖에 없어요. 집값 2억으로 언제 떨어지나요? 아니면 대출 8억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부동산 사장님이 이야기합니다. 아이,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 일단 매매 계약한 다음에 전세를 바로 8억에 놔서 잔금날 전세입자가 들어와서 살게 하면 되잖아. 그러면 실제로 필요한 비용은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인 갭 2억만 있으면 돼. 자, 신세계죠, 신세계. 10억짜리 집을 2억 주고 살 수 있습니다. 전제 조건, 첫 번째, 이 아파트에 내가 안 살아야 되고, 두 번째, 전세입자가 8억 주고 들어와서 살면 됩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2억에 살 수 있도록 전세입자가 8억 빌려줬죠. 초등학교 저학년 산수보다 더 쉬운데 이게 억소리가 나기 때문에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나는 2억에 이 아파트를 샀는데 나는 뭐죠? 갭 투자자죠. 그런데 아까 살던 집을 세놓고 외국으로 이민 간 사람, 그 사람은 뭐죠? 똑같은 갭 투자자입니다. 그러면 조금 예시를 바꿔볼게요. 전세가가 2억이다. 그러면 갭 투자할 때 필요한 현금은 8억입니다. 이건 갭 투자인가요? 갭 투자가 아닌가요? 뭔가 이상하죠? 전세금을 왕창 활용해서 작은 돈으로 사는 게 갭 투자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뭐죠? 갭 투자인가요? 아닌가요?
이것도 갭 투자가 맞습니다. 전세가 5억이라서 내 돈 5억이 필요한 것도 갭 투자. 전세가 9억이라서 내 돈 1억 필요한 것도 갭 투자. 매매가 10억인데 전세가 10억이다. 갭이 0원입니다. 내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아파트를 샀어요. 이거는 무피 투자라고 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인데 입주가 없고 일자리가 빵 생기고 뭔가 그런 특이한 타이밍에 이런 경우가 있을 때도 있어요. 이런 10억씩 하는 큰 금액의 아파트에서는 거의 일어나는 일은 아닌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전세가 11억이면은 이 집을 내가 사면은 1억이라는 돈이 오히려 생겨요. 뭐 이렇게 큰 액수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진 않는데 몇천만 원 1, 2억 하는 빌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갭인 경우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빌라라는 시세의 불확실성이 있는 특수한 경우에 그렇고 이걸 이용한 사기꾼도 굉장히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뭐 그런 경우도 있다 이렇게 알아만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내가 갭 투자를 하러 갔습니다. 1번과 2번 중에 어떤 경우에 갭 투자하기 더 용이한지 한번 맞춰보세요. 1번 매매가 10억에 전세가 5억, 내가 필요한 돈 갭은 5억. 자 이게 1번이에요. 2번은 매매가 10억에 전세가 8억, 필요한 돈 갭은 2억. 자 물어보나 마나죠? 5억보단 2억이 작은 돈이니까 갭이 적으면 적을수록 갭 투자를 하기 용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0억 중 전세가 8억이 필요하니까 매매가 대비 전세가는 80%인 상태죠. 이 매매가 대비 전세가를 전세가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전세가율은 높을수록 갭 투자하기 좋을까요? 낮을수록 갭 투자하기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갭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갭 투자를 할 때는 이 전세가율이 높은 아파트를 열심히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조금 아이러니한 거는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갭 투자가 성행합니다. 갭 투자자들은 집을 사서 전세를 놔야 되기 때문에 갭 투자가 성행하면 전세를 놔야 하는 전세 매물이 늘어나요. 전세 매물이 늘어나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전세 가격이 내려가죠. 전세 가격이 내려가면 전세가율이 내려갑니다. 5억 하던 전세가 4억이 됐으니까. 전세가율이 낮아지면 갭 투자자가 실종됩니다. 돈이 많이 들어서 갭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갭 투자를 안 하면 전세 매물이 줄어듭니다. 집 사서 전세 놓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매물이 줄어드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 전세 가격이 올라갑니다.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전세가율이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자, 처음으로 다시 돌아왔죠. 이게 바로 갭 투자의 순환 사이클입니다. 전세 가격이 기존보다 떨어지는 역전세가 나는 것도 이런 사이클이 영향을 많이 미쳐요. 투자자가 늘어나고 전세 가격이 내려갔다가 전세 가격이 올라갔다가 투자자가 늘어났다가,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맞는데 이게 어떤 때는 하나의 단계가 굉장히 긴 시간 지속이 되면서 오랫동안 갭 투자하기 좋은 지역이 되기도 하고, 그 반대로 전세가율이 낮은 상태로 쭉 지속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지역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이클을 잘 타야지 갭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갭 투자로 수익을 내는 거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달라진 패러다임, 갭 투자 달라진 패러다임. 갭 투자로 아주 꿀을 빨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 2012년, 3년부터 2016년, 17년 이 시기가 갭 투자 전성기였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버스까지 대절해서 갭 투자하기 좋은 지역, 곧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매물 하나 가지고 서로 살려고 싸우고 이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공식은 이랬어요. 과거 사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갭이 작은 지방 산업도시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군산, 창원, 울산 같이 일자리가 풍부하면서 공급이 좀 부족하고 세를 구하는 사람이 많은 지역, 이런 곳으로 많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곳은 갭이 1, 2천만 원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1,000만 원, 2천만 원만 있으면 아파트 한 채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마다 전세가가 상승했습니다. 전세가가 1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상승하진 않았어요. 아무리 못해도 1,000만 원씩은 상승을 했기 때문에 투자하고 2년 정도 지나면은 투자금이 회수가 됐습니다. 기가 막히죠? 2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내 돈 10원도 안 들이고 아파트가 생기는 거예요. 게다가 그 당시에는 주택수가 많아서 세금을 중과하지도 않았었고, 임대사업자를 잘 활용하면 종부세도 면제가 됐고, 전세금 5% 상승에 제약을 안 받는 단기 주택 임대사업자도 있었어요. 아주 꿀이죠.
그리고 임대사업자 의무기간을 지키지 않고 팔아도 과태료가 1,0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되팔기도 쉬운 조건들이었어요. 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장 갭 투자하러 저기 울산으로, 창원으로, 군산으로 가야 될 것 같죠? 자, 제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세요. 맞습니다.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이 꿀 빨던 시절에 갭 투자를 했으면 적은 돈으로 빠르게 자산을 불릴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전세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일이 별로 없어서 역전세라는 말도 잘 안 쓰던 시절이었죠.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이제는 투자자들이 지방 산업도시에서 수도권 1기 신도시, 일산, 중동, 삼본, 화정, 영통, 평촌 이런 것들로 집중 투자 지역이 변경되기 시작했고, 그 흐름이 서울까지도 이어져서 서울에서도 전세가율이 높은 아파트는 갭 투자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흐름이 크게 달라진 시기가 있었습니다. 2019년에 이 가락동 헬리오시티가 입주를 했는데요. 2018년 12월부터니까 무려 9,510세대가 막 입주를 합니다. 이 9,510세대가 입주하려면 이 사람들은 원래 살고 있던 집 세를 빼고 여기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그때 역전세라는 말이 돌기 시작합니다. 헬리오시티 빨 역전세 이렇게 불렀어요. 조합원들이나 분양받은 사람들, 송파권, 잠실권, 강남권까지 해서 다들 여길로 이사를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변 지역 전세 가격이 폭락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주변에 있는 집들도 비게 되면서 더 하급지에서 이 상급지로 같은 돈이면 상급지에 전세 사는 게 낫죠.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 그 주변의 전세값이 또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분당, 수원, 영통, 삼본, 일산, 화정 이런 식으로 또 1기 신도시까지 영향을 미치고, 이게 크게는 수도권 전체까지도 영향을 미쳐요. 2018년, 19년 이 헬리오시티 빨 역전세가 일어나면서 빼줘야 하는 전세금을 빼줄 돈이 없어서 은행 월 이자로 계산을 해서 월세로 대신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주고, 그것을 역월세라고 합니다. 역전세, 역월세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하고 갭 투자자들에게는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그런데 2021년에는 상황이 또 달라집니다. 역전세, 역월세를 겪으면서 전세 가격이 내려갔지만 입주가 마무리되고 나면서 또 급격하게 전세는 회복을 합니다. 게다가 임대차 3법이라고 전세 만기된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써서 2년 더 살게 되는 법이 만들어지면서 전세를 구할 수 있는 집들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기존 임차인이 이사를 안 나가는 거죠. 이때는 다시 전세가가 폭등을 합니다. 금방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2023년에는 그 계약 갱신을 해서 4년 산 사람들이 또 거주지를 옮기려고 전세 매물이 나오기도 하고, 금리 상승 영향으로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오르면서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도 일어났어요. 그래서 전세가가 하락하고 역전세, 역월세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 게 2023년입니다. 그래서 전세 2년 주기설이라는 게 있어요. 2025년, 2027년, 2029년 이런 식으로 2년마다 전세가가 올랐다 내렸다 한다고 해서 전세 2년 주기설이 있습니다. 물론 해당 지역의 입주 타이밍에 따라서 이것들이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어쨌든 과거 10년 전처럼 2년 있으면 투자금 다 회수한다 이런 시절은 지나갔고, 지금은 전세가율 80% 이상 집값이 빠졌다고 해도 워낙에 폭등을 했었어서 요런 거 찾기가 쉽진 않습니다. 전세가율도 예전만큼 나오지 않고 전세금도 무한 오르지를 않아요. 무한 오르지 않는 게 아니라 전세금이 내리기도 합니다. 돈을 빼줘야 되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갭 투자는 이제 끝났나요? 갭 투자를 절대 하면 안 될까요? 갭 투자하면 돈을 못 버나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도 갭 투자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매매가 5억, 전세금 2억 5천이라고 했을 때 그 갭이 2억 5천이잖아요. 전세가율이 50%밖에 안 되죠. 과거에 80, 85% 이러던 시절에 비해서 갭 투자 매력도가 확 떨어졌습니다. 자, 근데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 요 상태만 한번 보세요. 내 돈 2억 5천으로 이 아파트를 사는데 임차인이 2억 5천을 나한테 빌려줘서 5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파트를 내가 사는데 그 아파트의 절반 가격을 누가 그냥 빌려줍니다. 전세가율 50%에서의 갭 투자도 여전히 매력적이고, 전세제도가 없는 외국인들이 보면 아주 꿈같은 얘기예요, 이것도. 자, 그러면 전세가율이 높은 아파트를 어떻게 찾느냐? 먼저 주의할 점은 전세가율이나 대지지분 용적률 이런 거는 늘상 투자할 때 1순위가 되면 안 됩니다.
부동산 투자 1순위는 어쨌든 간에 입지예요, 입지. 전세가율이 엄청 낮은 재건축 아파트, 대지 지분이 엄청 낮아서 다시 재건축이 어려운 주상복합 아파트, 투자금이 많이 들거나 새 아파트가 될 수 없다고 해도 입지가 좋으면 집값이 오르죠. 변하지 않는 가치, 그 아파트의 위치, 지하철역과의 거리, 초등학교와의 거리, 일자리와의 거리, 이런 입지가 항상 1순위입니다. 부동산 관련 강의를 저도 정말 많이 다녔었는데 중간중간에 이런 거를 상기시켜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전세가율이 높은 아파트를 찾으려면 호갱노노 사이트로 다시 왔습니다. 여기 요 화살표 클릭해 볼게요. 전세가율이라고 보이시죠? 전세가율 클릭하고, 자, 이쪽에 친절하게 몇 %의 전세가율을 찾는지 여기서 필터링이 가능합니다. 전세가율 80% 이상으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자, 미사 쪽에 보면은 몇 개 아파트들이 나오죠. 천호동 쪽에도 많이 나오고 강남 역삼 쪽에도 쭉쭉 나옵니다. 영등포 쪽도 많고. 이렇게 보면은 뭔가 쉽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집값의 20%만 있으면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들이 이렇게 많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참고용으로만 보셔야 됩니다. 전세든 매매든 실제 시세와 다른 특수한 거래들도 실거래로 많이 찍히고, 인테리어 상태나 층수, 향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같은 아파트임에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하기 때문에 이 호갱노노에서 전세가율 필터링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실제 전세가율은 네이버 부동산에서 호가로 확인을 먼저 한 후에 현장에서 실제 갭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정보가 워낙에 빠르게 공유되기 때문에 한 달 전이랑 지금, 아니 일주일 전이랑 오늘이랑도 분위기가 다릅니다. 현장 부동산에 가셔서 갭 1억 5천으로 살 수 있나요? 라던가 전세가율 70% 이상인 집 있나요? 라던가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확인을 해야 돼요. 당연히 네이버 부동산이나 현장 부동산 전화를 통해서 임장 가기 전에 투자금에 대한 파악은 어느 정도 하긴 해야 되지만, 분위기, 다가올 입주 물량이나 갭 투자자들의 관심도, 기타 등등에 따라서 한 주 한 주 전세가율이 바뀝니다. 현장에서의 체크가 가장 정확해요. 과거의 갭 투자는 전세가율을 체크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정보의 공유도 지금처럼 빠르지가 않았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확인해보거나 전화 한두 통 해보면 한 달 있다가 현장에 가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그랬어요. 아니 1년 후에 가도 그 지역의 전세가율은 85% 정도, 작년이나 지금이나, 아니 내년에도, 뭐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세가율이 한 주 한 주 빠르게 움직인다는 것도 달라진 패러다임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리하자면 최근 갭 투자의 키워드, 역전세, 전세가 떨어지기도 한다. 낮은 전세가율, 집값이 오르면서 전세가율이 낮아졌어요. 빠른 정보 공유로 인해서 전세가율이 급변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갭 투자하는 게 돈이 좀 더 많이 필요하긴 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갭 투자는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 방법입니다. 부동산 방문 실전 갭 투자. 자, 갭 투자의 개념과 최근에 갭이 많이 벌어졌다, 달라진 갭 투자 패러다임에 대해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는 실제로 부동산에 방문했을 때 어떤 식으로 갭 투자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핵심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가율을 부동산 관련 앱에서 조회해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 전세가율이나 실거래가는 여러가지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갭이 필요한지 파악하는 거는 매매 호가, 네이버 부동산에 이 가격에 팔겠다, 이 가격에 전세를 놓겠다, 매매 호가를 기준으로 일단 손품을 팔고 현장에 갑니다. 자, 어디로 가볼까요? 일기 신도시 중동 쪽 가볼게요. 네이버 부동산 보고 있고요. 아파트 매매로 검색했습니다. 최대 4억까지 20평대 이상을 보고 싶어요. 세대수는 최소 500세대 이상. 자, 이런 식으로 추려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지하철역이랑 가깝다라던가 아니면 공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학교랑 가깝다라던가. 설악마을 아파트 한번 볼까요? 왼쪽에 보면은 평으로 바꾸고 21평형이고요. 좌측의 매매가를 살펴보면 현장에서는 내가 1층을 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가격 파악은 1, 2층이나 탑층은 좀 제외하고 이 아래쪽에 보면은 10층인데 4억 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호가는 부르는 가격이기 때문에 실거래가랑 조금 비교해서 볼 필요성은 있어요.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10층이면은 층수는 아주 로얄이고요.
보통 이런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중층이나 중상층 정도를 로얄이라고 합니다. 아파트가 15층이라고 치면은 한 5층, 6층부터 해서 13, 14층까지 로얄층이라고 불러요. 방 2개, 화장실 하나, 도면도 체크해보고, 그리고 여기 실거래가 클릭해보면 실제 거래 사례들이 나옵니다. 4억 5천, 6천, 4억 3천까지 갔던 게 좀 빠지는 것 같다가 다시 3억 8천까지 거래됐네요. 이 평형에 매물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3억 8천보다 한 스텝 높은 4억이라는 호가가 어느 정도는 적절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긴 하는데, 일단 나는 사는 입장이기 때문에 로얄층 같은 경우에는 3억 8천 언더면은 괜찮지 않겠나, 뭐 요정도 느낌 가지고 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매매였던 것을 전세로 바꿔볼게요. 매매는 지우고, 이렇게 보면은 탑층 같은 경우에 2억 4천 전세가 나와 있고, 조금 내려보겠습니다. 3층이 2억의 매물이 나와 있네요. 이 화살표가 있는 거는 최근에 가격을 수정한 겁니다. 1,000만원을 더 내렸어요. 전세가 조금 안 빠지고 있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2층이면 로얄층이죠. 로얄층 경우에는 2억 4천까지도 호가가 나와 있고, 1, 2층은 좀 저렴하기 때문에 1억 8천. 일단 이렇게 클릭해보고 실거래가를 또 누릅니다. 전세 기준으로는 최근에 2억 천에 3층이 거래가 됐고, 2억 2천도 있었고요. 몇 달 전에는 2억 6천까지 나갔네요. 몇 개만 매물이 소진되면 2억 4천의 로얄층도 거래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자, 중동 땡땡 아파트 21평 로얄 기준으로 매매호가 4억 정도, 전세호가 2억 4천 정도. 그러면 이 집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4억 빼기 2억 4천인 갭 1억 6천 더하기 취득세, 중개수수료, 이런 식으로 한 1억 7천, 8천 정도 비용이 필요하겠다. 이 정도 감을 잡고 현장에 갑니다. 매매 4억에 전세 2억 4천이면은 전세가율 60%죠. 과거에 이런 1기 신도시 구축 아파트들이 전세가율 80, 85% 이랬었는데 갭이 좀 벌어졌어요. 집값이 올라서 그런 것도 있고요. 자, 이 정도 손품을 판 다음에 현장에 갑니다. 부동산에 갈 때는 1강 수업 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잘 골라서 부동산을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네이버에 매물을 올린 부동산에 전화해서 그 부동산을 찾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살 때 이 매물 거래를 공동중개를 하던 한 부동산이 중개를 하던, 일단 내가 내야 할 중개 수수료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매물이 꼭 어떤 부동산인 건지 따지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실이득이 없는 행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사장님께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땡땡 부동산 사장님, 이 아파트 21평형 보고 있는데 갭으로 한 1억 5천 정도에 투자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합니다. 내가 사전 조사했을 때 갭 한 1억 6천 정도 필요했기 때문에 살짝은 낮춰서 좀 이야기해 볼 필요성은 있어요. 일단 갭 투자를 하러 갔을 때 현재의 집주인, 임차 관계 등에 따라서 몇 가지의 상황이 다릅니다. 천천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잘 따라오세요. 첫 번째, 집주인이 현재 살고 있는데 이 집을 파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일단은 정상적으로 매매 계약서를 4억의 집주인과 작성을 합니다. 이때 핵심 포인트는 집주인이 이사 나가기 전에 임차인, 전세입자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집주인과의 매매 계약을 쓸 때 특약사항에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매도인은 매수자가 전세 놓는 일에 협조하기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넣기도 하고, 어떤 중개사님은 매매 계약을 하면서 전세를 동시에 놓는 계약이면서 현 집주인은 잔금 전까지 임차인을 구하는 일에 적극 협조하며 집을 잘 보여준다. 이렇게까지 풀어서 쓰는 분도 있어요. 매매하면서 전세를 놓는 갭 투자이기 때문에 부동산 사장님이 이런 거를 다 핸들링을 합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매도인에게도 설명을 해야 되죠. 누가 이 집을 사는데 일단 세를 먼저 놓는데 매매 계약 먼저 하고 계약금 받고 잔금까지 세입자 내가 맞춰줄게. 세 구하는 사람 많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매수자에게는 이렇게 합니다. 지금 전세 구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집을 일단 사고 잔금 전까지 세입자 구해서 전세금으로 잔금 치르면 돼요. 매매 계약 빨리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좀 찜찜한 게 있어요. 4억에 매매를 했는데 잔금 전에 전세가 안 구해지면 어떡하죠? 일단은 내 돈 계약금 10%인 4천만원, 내 돈 계약금 4천과 잔금 1억 2천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 전세가 안 구해진다면 아주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겠죠. 실제로 이런 식으로 집주인이 살고 있는 집을 사면서 전세를 놓기로 하면은 매매 계약서를 쓴 그 순간부터
전세입자를 구하는 계약을 쓰는 그 순간까지 정말 불안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똥줄 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잔금날이 다가올수록 하루하루 불안하고 부동산 사장님한테 전화하고 왜 안 구해지냐, 다른 부동산에도 전세를 내놔볼까,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데, 일단 이 계약 자체를 진행하는 게 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동산에 믿고 좀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전세를 못 맞추면 부동산 입장에서도 상당히 초조하기 때문에 이 집 먼저 무조건 1순위로 전세를 맞추려고 하겠죠. 애초에 전세 놓기 어려운 시장에서는 갭 투자 자체가 잘 안 일어나요. 부동산도 일단 계약하고 전세는 나몰라라 배짜라 뭐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가장 많은 경우가 뭐냐면 2억 4천에 전세를 맞춰줄게 라고 부동산 사장님이 말을 했는데, 잔금이 다가오면은 부동산 사장님이나 투자하는 나나 서로 초조해지기 때문에 이 전세금이 생각보다 내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억 2천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 돈은 1억 4천으로 더 들어가죠. 근데 그래도 누가 전세 들어온다고 하면 좀 빨리 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갭 투자했는데 전세가 빨리 안 맞춰지면 정말 하루하루 숨 막힙니다. 이런 식으로 놓으려던 전세 가격이 생각보다 가격이 내려가면서 잔금 때 내 필요한 돈이 조금씩 많아지는 경우가 좀 흔히 있어요. 안전장치로는 매매를 결정했을 때 부동산 사장님께 이 집 2억 4천에 전세 꼭 놔주실 수 있죠? 저 잔금이 빠듯해가지고 2억 4천에 못 맞추면 이 집을 살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해서 실제로 전세가 2억 4천에 잘 놔지는 분위기인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고,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사장님 이 집 전세에 지금 알아보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이 아파트 이 평수 전세 구하는 사람이 지금 많이 있나요? 이런 식으로 임차 수요 자체에 대한 질문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좀 약하고 뭔가 부족해 보이죠? 제가 하는 멘트 그대로 들려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네, 사장님 이 집 갭 1억 6천으로 살 수 있는 거 알겠어요. 알겠는데 전세가 2억 4천에 안 놔지면 어떡해요, 사장님? 저 돈이 없어가지고 2억 4천에 전세 못 넣으면 잔금 못 치르거든요? 사장님 확실히 놔줄 수 있나요? 만약에 못 놔지면은 사장님이 돈이라도 빌려 주셔야 돼요. 저 큰일 나요. 무조건 제 거 무조건 1순위로 제 것부터 2억 4천에 놔주셔야 돼요. 사장님만 믿고 거래합니다. 자,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제가 하는 말투랑 거의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전세금을 부동산 사장님이 빌려준 적도 있습니다. 전세가 안 낮아서 빌려줬던 건 아니고 임차인 입주 날짜가 잔금 날짜랑 좀 안 맞아가지고 그 며칠 정도를 부동산 사장님이 돈을 빌려주기도 해요. 어차피 전세 놓으면서 빌려준 돈을 회수해가면 되니까 부동산 사장님 입장에서는 크게 리스크는 없고, 돈 빌려준 거 이자를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다 떠나서 중개 수수료도 벌잖아요. 중요한 거는 전세금 못 맞추면 나 돈 없어서 이거 못 산다, 강하게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전세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제 경험으로 밀어봤을 때는 세입자를 못 구해서 잔금을 못 치르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만큼 애초에 이런 식의 갭 투자가 불가능한 시장에서는 부동산 사장님도 불안해서 일단 매매시켜 놓고 전세를 놓는 것을 진행을 잘 안 합니다. 리스크가 너무 크고 부동산 입장에서도 거래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지르고 보는 짓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서 함정이 있는데요. 사실 이번 갭 투자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다시 원래 계획대로 이렇게 수정은 해놓을게요. 이 갭 투자를 할 때 당장 들어가는 돈, 이 갭에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당장 쓰는 돈이 얼마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현금의 흐름 차원에서 봤을 때는 갭이 얼마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이 집을 미래에 내가 파는 매도를 하고 나서의 수익의 확정, 집을 팔고 나면은 수익이 확정되는 거예요. 수익의 확정을 보면은 이 갭보다는 매매 호가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매매 호가가 3억 9천인데 전세를 2억에 놓을 수 있는 시장 분위기이기 때문에 같은 집인데 갭이 1억 9천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집인데 필요한 현금이 3천만 원이나 더 들어가죠. 이럴 때 당장 눈앞에 갭이 적은 거를 사려고 같은 집을 더 비싸게 사는 우를 범할 수 있는데, 진짜로 내가 돈이 없어서 매매가가 좀 비싸도 적은 갭이면 사야겠다, 뭐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갭이 좀 벌려져 있더라도 매매 가격을 싸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투자로 집을 사면은 반드시 이 집을 팔아야 될 때가 오는데,
그때 되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느낌이 팍 옵니다. 1순위는 매매 가격 조절. 싼 집을 잘 찾아내던 흥정을 해서 가격을 깎던 매매 가격을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전세를 잘 놓는 거예요. 갭이 적다에 포커스를 맞추는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임차인이 살고 있는데 파는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매매 계약서를 4억에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잔금 날짜 정하고 계약금 4천, 잔금 1억 2천, 그리고 전세는 현재 살고 있기 때문에 2억 4천, 이렇게 해서 합 4억이죠. 전세 2억 4천은 임차인이 그냥 그대로 사는 겁니다. 이럴 때 특약은 기존의 임대차 계약은 매수인이 그대로 승계한다.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깔끔합니다. 임차인을 새로 맞춰야 되는 부담도 없고 이사 나가고 들어오고 하면서 이것저것 비용이 들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뭐 그런 거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 집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은 어차피 이 집을 내가 보러 갔을 때 임차인이 알게 되는 부분이고 혹시 임차인이 몰라도 뭐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임차인이 살고 있는 상태에서 갭 투자를 하게 되면 어쩔 때는 진짜 집을 못 보고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주인 명의만 딱 바뀌는 거예요. 이럴 때는 임차인이 이 집이 팔렸는지 계속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장님, 주인이 바뀌는데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 제가 연락할 필요는 없겠죠? 사장님이 연락해 주시죠? 부동산에 이 정도 이야기 해두면 됩니다. 요 1번 같은 경우에는 매매 계약도 했고 새로운 임차인 전세 계약도 내가 했잖아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매매 하나, 전세 하나 이중으로 나갑니다. 부동산 사장님에 따라서 매매만 받기도 하고 아니면은 매매는 받고 전세는 절반만 받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애초에 매매 계약을 결정하기 전에 물어보는 게 좋아요. 사장님, 이렇게 하면 중개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면 일단 계약을 성사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할인해 주거나 전세 중개 수수료는 안 받거나 이런 식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개 수수료를 미리 안 물어보고 매매 계약, 전세 계약, 잔금 끝까지 다 갔을 때는 부동산 사장님은 매매, 전세, 중개 수수료 둘 다 요구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어요. 매매를 결정하기 그 전까지 뭔가의 나의 요구사항은 미리미리 좀 말을 해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매매 계약만 했으니까 당연히 매매, 중개 수수료만 내면 되고 가끔가다 주인이 바뀌었다고 임차인이 막 화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되냐? 내가 계약한 건 전 주인이지 당신이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집을 빼달라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당황할 필요 없고요. 기존 임차 계약도 그대로 승계되는 거기 때문에 기존 계약 기간이 유효한 상태입니다. 트러블이 너무 심하면 부동산 사장님께 잘 부탁해서 오히려 전세금을 더 높여서 새로운 임차인을 받는 것도 방법이에요. 물론 전세 가격이 기존보다 올라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긴 해야 되긴 하는데 그런 건 시세 잘 보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임차인이 살다가 이사 나가면서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만기됐건 중간에 나가는 거건 어쨌든 임차인이 나가는 거로 결정이 돼서 파는 거잖아요. 매수자들이 집을 보러 갔을 때 임차인이 집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을 또 구해야 되잖아요. 새로 전세 얻으러 오는 사람한테 집을 또 보여줘야 되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좀 피곤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으로 있는 사람은 갭 투자 자체에 대해서 이해도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경험도 없고 왜 이렇게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일단 그런 설명 자체를 부동산에서 잘 해주기는 하는데 매매 계약을 하고 나서는 나 또한 새로운 임차인이 빨리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먼저 기존 임차인한테 연락하고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어떻게든 뭐 얼굴 마주치든가 통화라도 되던가 뭐 그런 일이 있으면은 친절하게 잘 부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갭 투자 했는데 세가 안 낮으면은 가장 피해보는 건 나예요, 나. 잔금이 한 달 안쪽으로 들어가면 진짜 밤에 잠도 안 옵니다. 매매 계약 후에는 전세를 빨리 놓는 것에 모든 걸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부동산에 자주 찾아가고 하루하루 닥달하고 나 말고도 갭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내 것부터 전세 뺄 수 있도록 나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부동산 사장님 말만 믿고 있다가 생각한 것보다 전세를 싸게 놓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큰돈이 움직이는 시장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000만원만 싸게 놔도 1000만원이라는 돈은 정말 큰 돈이잖아요. 내가 좀만 신경 쓰면은 1000만원 아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전세 안 나줘서 똥줄 타는 그 불안한 상황을 여러분은 겪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정리해보면 갭 투자로 살 때 들어가는 이 현금 흐름, 당장 써야 되는 돈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갭이 좀 벌어져 있어서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매매가 자체를 좋은 가격에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다. 집주인이 사는데 팔 경우에는 매매도 하면서 전세 계약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에 대한 것을 매매 결정하기 전에 협의를 좀 해놓을 필요가 있고, 매매 계약과 동시에 계획했던 전세금에 빨리 전세를 놓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된다. 임차인이 살고 있는 것을 사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을 한번 하는 것으로 계약이 끝나고 기존 임차인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승계한다는 특약을 넣으면 된다. 기존 임차인이 이런 메커니즘을 모르고 화를 내거나 도발할 수도 있는데 당황할 필요는 없다. 임차인이 살다가 이사 나갈 경우에는 내가 매매 계약을 쓰는 건 큰 문제 없는데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집 보는 것을 잘 협조해 줘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사장님에게 다 맡기긴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나도 좀 신경을 써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매매와 전세 둘 다 계약하는 거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를 미리 협의할 필요성이 있다. 역전세에 대비하려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갭 투자 강의 중에서 최근 트렌드에 맞춘 가장 중요한 강의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저도 역전세에 대한 개념도 모르고 경험도 없어서 적지 않은 시행착오와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일단 역전세라는 말부터 이해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 말을 좀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집값보다 전세값이 큰 게 역전세다 라고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역전세가 아니고 무피투자, 풀피투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 돈 안 들이고 등기 칠 수 있는 방법인데, 예를 들면 집값이 1억인데 전세가 1억 2천. 지방에 가면 아직도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집을 사려는 사람은 없고 전세에 살려는 사람은 많은지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겠죠. 미래의 투자 가치는 없는데 일자리는 있어서 여기에 거주해야 되는 사람은 많고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등기를 하나하나 모으는 것에 중독이 되다 보면 이런 무피 투자의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슈가 됐던 빌라왕 사태, 집이 많다고 세금을 중과하다 보니 빌라를 사지는 않고 또 아파트보다 전세가는 낮으니까 전세는 또 선호하고 이런 것을 이용한 거죠. 이런 내 돈 없이 갭 투자를 하는 무피 투자 혹은 매매보다 전세가 더 비싸서 집을 사면 돈이 생기는 풀피 투자 같은 거 아주 위험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갭 투자를 하는 주 목적은 갭을 이용해 작은 돈으로 집을 산 다음에 집값이 올라서 시세 차익을 내는 거잖아요. 집값이 오르는 것에 가장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돈 안 들이고 집을 사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이런 투자 비선호 지역을 자꾸만 찾아가게 됩니다. 등기 중독 같은 게 걸려서 이곳에 호재가 있고 인구가 유입될 거고 이런 시세 상승에 대한 분석은 하지 않고 내가 왜 갭 투자를 하는가 그 목적을 나도 잊어버리고 등기만 치러 다니는 거예요. 사긴 샀는데 집값이 오르지 않아서 이래저래 세금만 내다가 어느 순간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은 큰 공경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왜 매매가는 낮은데 전세가는 매매가보다 더 비싼지, 쉽게 말해서 집중 투자 지역은 아닌 곳이기 때문에 이런 무피 투자 지역이 생기는 겁니다. 자, 무피 투자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역전세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2017년에 갭 투자를 내가 했습니다. 매매가 2억에 전세 1억 8천에 났어요. 갭 2천만 원으로 아파트 한 채 장만을 했습니다. 전세가율 90%로 작은 돈으로 투자를 잘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2019년에 매매가가 2억 3천으로 올랐어요. 3천만 원 올랐습니다. 뭐 나쁘지 않죠. 투자 잘했죠. 근데 문제가 갭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고 주변에 마침 공급도 많은 타이밍이라 전세가가 1억 6천으로 내려갔어요. 2년 전 1억 8천이었던 전세가 2년 만에 2천이 떨어진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매매가는 올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매매가가 오르던 내리던 그것과 상관없이 과거 계약할 때보다 전세 가격이 떨어져 있는 것을 역전세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역전세가 난 겁니다. 전세가 떨어져서 현 임차인에게 재계약을 할 때 2천만 원을 빼줘야 되거나 임차인이 나간다고 하면은 새로운 임차인을 더 낮은 가격에 맞춰야 되는 경우죠. 그런데 이렇게 2천만 원 정도 떨어지는 거는 어떻게든 마련해서 새롭게 임차인을 맞추곤 합니다.
근데 문제는 주요 도심이나 서울, 집값이 비싼 곳들은 전세가 한 번에 몇 억이 떨어지기도 해요. 3억, 4억이 2년 만에 전세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급이 몰려있는 시기나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단기에 오르거나 이러면 전세가 몇 억씩 확 떨어져요. 그런데 몇 억이란 돈이 조달이 안 되면 이 집을 갖다 파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도 물량도 늘어나고 매매 가격도 같이 내려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 역전세가 일어날 때는 비싼 아파트, 비싼 지역이 매매가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역전세로 투매 현상이 일어난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전세 빼줄 돈이 없어서 집을 막 팔아 제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역전세를 우리가 대비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애초에 갭 투자를 할 때 입주 물량을 미리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투자하려는 지역의 입주 물량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방법 설명드리면, 자, 아실 사이트로 들어오시고요. 이 상단 메뉴 보면은 입주 물량이라고 있죠. 클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내가 경기도 과천 쪽에 갭 투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내가 투자하고 앞으로 몇 년간의 입주 물량이 궁금한 거잖아요. 공급이 되는 시기를 앞으로 몇 년까지 적절하게 이렇게 필터링을 해놓고, 일단 이 최근 동향을 보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과천시에는 20년, 21년에 입주가 많았다가 22년에 줄었다가 23, 24년에 입주 물량이 이렇게 있어요. 우측 메뉴를 보면은 입주 시기와 세대수가 나옵니다. 해당 지역의 인구수나 일자리 정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는데, 일단 1000세대가 넘지 않으면은 전세가에 그렇게 많은 영향이 있지는 않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 자체가 좀 작기도 하고 한 1년, 2년 안쪽으로 2800세대가 들어오면 조금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죠. 과거에 송파에 거의 10,000세대 가까이가 입주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럴 때는 송파뿐 아니라 서울 수도권까지도 전세가에 타격을 줬던 적이 있어요. 자, 이 아래쪽 메뉴를 보면 지도상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요 색깔이 진한 망치는 입주 세대가 좀 많은 것이고, 좀 흐린 망치는 500세대 이하로 좀 적은 곳이죠. 내가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 주변에 이 지도에서도 입주 시기와 세대수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투자한다면 2년 후에 내가 전세를 갱신해야 될 때, 내가 투자하려는 아파트 주변에 입주 물량이 많으면 그때 역전세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중요한 건 수익의 확정이나 손실의 확정은 그 집을 팔았을 때이기 때문에, 집값에 대한 메리트가 확실히 있다라고 판단되면 2년 후에 역전세를 각오하더라도 투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절대적이란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산 값과 판 값의 시세 차익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이 시세 차익이 다예요. 그걸 기준으로 필요 자금, 필요 시간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걸 반대로 계산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1강부터 지금까지 수업을 쭉 들어오셨으면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는 시세 차익이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다른 거를 계산해 봐야 된다. 이 이야기를 자주 했고 앞으로도 자주 할 겁니다. 자, 다른 지역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군포 쪽에 3번에 투자를 하겠다. 일단 이쪽을 보면은 적정 수요가 있는데 주변에 공급 물량이 없죠. 입주 물량이 없습니다. 이 우측에도 검색 조건의 단지가 없다라고 나오죠. 아래쪽에 지도를 봐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해봐도 입주 물량이 나타나지 않네요. 1기 신도시죠. 90년대에 1기 신도시 왕창 입주한 게 보입니다. 이 군포라는 곳은 3본 신도시도 있고 금정 쪽에 재개발구역도 있는데, 요때 18년도, 20년도, 14년도 요럴 때 신축이 좀 있긴 했는데 대대적인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이루어지진 않고 있는 지역이기도 해요. 자, 이런 식으로 입주 물량을 내가 미리 파악을 했다면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대비를 할 수가 있겠죠. 알고 일이 터지는 거랑 내가 몰랐는데 기습적으로 터지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특히 이 전세라는 거는 2년, 계약 갱신하면 4년, 이런 식으로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데, 재계약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지낼 때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전세 가격 파악을 잘 안 합니다. 만기가 도래할 때쯤에 이렇게 뚜껑 열어보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입주 기간을 피한 임대 계약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2023년에 갭 투자를 내가 합니다. 전세 기간은 23년부터 25년 이렇게 되겠어요. 이렇게 계약을 하면 25년도에 재계약을 해야겠죠. 갱신권을 써서 5%만 올리고 27년까지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25년에 임차인이 나간다고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 2년의 기간은 서로의 약속이기 때문에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은 보통은 지켜집니다.
그리고 계약 만료 전에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면 중개수수료도 임차인이 내고 전세 가격도 시세에 맞춰서 시세가 올랐다면은 올린 가격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맞춰놓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시세가 내렸는데 주인한테 새로운 임차인 들어올 때 전세 빼줘라, 나는 먼저 나가겠다, 이렇게 할 순 없겠죠. 주인이 금전적으로 크게 여유가 있다면 몰라도 그런 것을 허락할 주인은 많지는 않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말하기 좀 껄끄럽고 부담스러운 상황이기도 해요. 자, 일단 이 부분이 이해가 됐다면, 자, 이런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이긴 하지만 실제로 엄청 많이 일어나는 거죠. 25년에 역전세가 납니다. 왜냐? 내가 투자한 지역 주변에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몇천 세대가 24년 말부터 25년 초까지 입주를 하는 거예요. 내가 투자한 아파트와 그 주변 구축 아파트들에 있는 사람들이 신축 전세로 대거 들어갑니다. 입주 물량이 많으면 신축 전세 가격도 같이 떨어져요. 너도 나도 전세를 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전세 물량 폭탄이 떨어집니다. 신기한 것은 그런 곳들이 입주가 다 완료되면은 또 굉장히 단기간에 전세 가격이 확 회복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요 24년 말 25년 요 시기에 전세 재계약만 하지 않으면은 역전세를 좀 피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럴 때는 애초에 갭 투자를 할 때 전세 계약 기간을 조금 다르게 하는 것을 부동산에 요청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2년 후 역전세가 예상이 되어도 이 지역의 투자 가치가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내가 투자하는 아파트 자체의 입지가 새롭게 개통할 신규역이랑 가깝고 주변에 대형마트나 백화점이나 무언가 특별한 호재거리가 있고 집값 상승에 대한 아주 큰 확신이 있을 때에는 역전세를 각오하더라도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2025년만 좀 피할 수 있는 방법, 계약 기간을 달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실 사이트를 잘 공부해서 2025년 입주 물량이 많은 걸 이미 나는 알고 있는 거예요. 투자하러 갈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자, 부동산 사장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장님, 지금 갭 투자로 살려고 하는데 임차인 맞출 때 전세 계약 기간을 2년이 아니라 3년, 아니 또는 4년 맞춰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이 계약이라는 건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해주는 게 있긴 하는데 계약 기간 자체를 애초에 임대 임차인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인 거예요. 1년으로 계약할 수도 있고 6개월로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역전세를 피한다고 2년보다 짧게 계약하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2년 또는 2년 플러스 2년은 살 권리가 임차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했다면 2023년에 갭 투자를 했고 전세는 23년부터 26년이 되겠죠. 입주 물량이 터지는 기간을 피했습니다. 조금 더 길게 피하고 싶으면은 4년으로 계약을 해도 되고, 그리고 전세 가격이라는 게 조금 내리기도 하지만 길게 보면 계속해서 오른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임차인도 이 지역에 직장이 있고 이 집이 마음에 들면은 그냥 지금 값에 오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임대차 기간을 길게 하는 게 좀 어때요? 라고 부동산 사장님이 전세 구하러 다닌 분한테 자연스럽게 권유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임차인 입장에서 또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세 3년 계약 이렇게 하는 것은 전제 조건이 필요하죠. 내가 이 부동산을 매도하는 그 시점 2년 정도 있다가 매도하는 게 계획인데 3년 전세를 놓으면 안 돼요. 물론 임차 기간 중에 팔 수도 있지만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는 기간에 맞춰서 팔면은 집을 보여주고 하는데 협조를 더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기간과 내가 이 집을 팔아서 수익 실현을 하는 기간을 미리 잘 맞춰놓고 투자를 하면 좋아요. 자, 역전세 대비하려면 입주 물량을 미리 잘 파악해놓고 2년 후 역전세가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가격적인 메리트, 호재 반영이 되는 입지, 꼭 이 아파트에 투자를 해야 한다면 역전세 예상 기간을 피한 임대계약을 미리 체결하는 것을 시도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집값이 10억, 20억씩 하는 비싼 지역들은 역전세가 날 때 갭 투자자들이 빼줄 돈이 없어서 매각 시도를 한다. 비싼 지역이면 비싼 지역일수록 역전세일 때 매매가가 같이 내려가는 경향이 크다. 자, 이런 내용들을 미리미리 알고 접근을 하면 되겠고요. 이걸 역으로 생각해보면 언제쯤에 이 지역에 입주 물량이 많아서 그때 역전세가 많이 일어나고 그렇게 역전세가 일어나서 집을 막 싸게 던질 때 실거주라면 그때를 내가 집을 좀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시기구나, 이런 식으로도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똘똘한 한 채
채를 장만할 때는 일부러 역전세 시기를 기다렸다가 내 집을 마련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급하면 지는 거다, 급하면 손해본다 라는 것이 이 부동산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팔기 좋은 상태. 부동산을 사는 이유는 부동산을 팔기 위해서다. 제가 개인 상담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아파트를 팔 때도 사는 사람이 사기 좋게 잘 세팅을 해 놓는 게 좋겠죠. 팔기 좋은 상태, 어떤 게 중요할까요? 나도 투자자인데 내 집을 사는 사람도 투자자잖아요. 내 집을 사는 사람도 갭 투자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까 실전 갭 투자 수업 때 어떤 상태일 때가 가장 좋다? 임차인이 현재 계약기간 중으로 살고 있는 그 상태, 이것저것 신경 쓸 거 없이 명의만 싹 바꿔오면 되는 거잖아요. 새로 전세를 놓을 필요도 없고. 가장 심플하죠. 거기다가 플러스 갭이 작다, 이꼬르 전세가율이 높다, 이꼬르 내 투자금이 같은 아파트 같은 평수 갭 투자를 하는데 809호를 살려면은 6천만 원이 들어가고 810호를 살려면은 3천만 원만 들어간다. 그러면 당연히 810호가 선호도가 더 높겠죠. 자, 벌써 느낌이 오셨을 거예요. 아주 단순한 겁니다. 내가 갭 투자한 집을 팔기 좋은 상태를 만들려면 갭이 작은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높은 전세를 유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차피 돌려줄 전세금 많이 받아놔서 뭐해,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낮은 전세 가격을 유지하면서 이 집을 내가 팔아야 하는 상황에 닥쳐보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역전세가 날 때 전세가를 좀 유지해주고 내가 역월세로 매달 얼마씩 주고 뭐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전세가가 떨어져서 역월세도 준다, 이런 보도자료, 이런 뉴스를 보고 아유, 그거 뭐 2, 3천만 원 빼줄 돈 없어서 한 달에 10만 원씩 주고 투자 잘못했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전세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역월세를 지급하면서까지 전세가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 갭이 작은 상태를 유지하려고. 다시, 왜냐? 팔기 좋은 상태를 유지하려고. 다시, 사는 사람이 적은 돈으로 이 집을 살기 좋게 유지하려고. 이겁니다. 매도할 때 다른 집보다 내가 크게 우위를 점하려면 갭이 작은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심지어는 내 집이 매매가가 더 비싼데도 이 갭이 작아서 내게 먼저 팔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내가 갭 투자를 시작했다면 전세가가 떨어질 때도 방어를 잘 하는 것이 추후에 내가 집을 잘 파는 방법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나간다고 했을 때 말을 좀 편하게 썼어요. 새 살고 있는 전세입자가 나 다른 곳으로 이사 나갈게요 하고 연락이 온 겁니다. 부동산에서 연락 오면 집을 잘 보여달라,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은 요 앞전 시간 강의 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죠. 자, 나간다고 했을 때는 계약 기간에 따라서 행동 요령이 조금씩 달라요. 기본적으로 전세계약 연장 통보는 계약 만료 전 6에서 2개월 요때까지 통지를 해야 되는데, 일단 6개월도 더 전에 얘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중요한 거는 이 2개월입니다. 계약 만료 2개월이 됐는데 갱신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서 2년 자동 연장이 되고 임차인은 중간에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전세 가격이 떨어졌다면 자연스럽게 묵시적 연장이 되는 게 임대인, 집주인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고, 전세 가격이 올랐다면 2개월이 되기 전에 통보를 해서 전세금을 올리거나 임차인이 이사 나간다고 하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이런 것을 해야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3달 조금 넘게 계약기간 남았을 때 연락을 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 결정을 합니다. 임차인 관리하는 거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나간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임대차 기간이 23년 6월 1일부터 25년 6월 1일이다. 자, 이 만기일 2달 전인 25년 4월 1일까지는 더 살 거냐 나갈 거냐 결정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통보를 해야 되는데 전화로 통보하면서 녹취를 하는 방법도 있고, 문자를 보내면 확실하겠죠. 내용 증명을 보내는 아주 확실한 방법도 있는데, 일단 우편물로 뭘 받으면 감정이 좀 상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웬만하면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좀 특이한 경우는 임대차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이사 나간다고 할 때가 있어요. 임대차 기간 한 2달, 3달? 한 4달? 뭐 그 정도까지는 이사 나간다고 해도 새로운 임차인 구하는 중개 수수료를 보통은 집주인이 냅니다. 관례상 그렇다는 거고, 이게 딱 정해진 것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4개월 안 남았으면 그냥 제가 내고, 4개월도 넘게 남았으면은 임차인한테 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사장님, 세입자 누구입니다. 제가 어떠어떠한 사정으로 이번에 이사를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계약 기간이 4개월도 안 남았으면 특별히 중개수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겠죠. 어차피 내가 내야 되니까. 그런데 4개월도 넘게 남았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임차인 땡땡땡씨 아직 기간이 좀 많이 남아서 이럴 때는 중개수수료를 나가는 분이 내야 되는데 괜찮을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보통은 괜찮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이미 알고서 계약기간 중에 나가겠다고 연락이 오는 게 대부분이라서 이것 때문에 크게 다툼이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집주인이 협조를 안 해주면 나가야 하는 임차인이 오히려 곤란해지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계약기간 도중에 나갈 때 집주인한테 바로 연락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한테 먼저 연락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집주인이라는 존재 자체가 뭔가 좀 어렵고 껄끄러운 사람이라서 세입자 입장에서도 부동산을 통해서 뭘 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이럴 때 부동산 사장님이 알아서 좀 조율을 해줍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세입자 편도 아니고 집주인 편도 아니고 나에게 이득이 되는 편이잖아요.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는 약간은 집주인 편, 계속 이 집을 관리하면서 세 놔주고 세 빼주고 언젠가는 팔아도 주고 이런 걸 해야 되니까 그런 경향이 있고, 내가 집을 판다라고 내놨을 때는 사는 사람 쪽 입장에 서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팔고 나가면 끝이고 사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또 계속 관리해주면서 세도 놔주고 추후에 또 팔아도 주고, 이게 좋다 나쁘다 따질 건 아니고 이익이 있는 곳에 사람이 마음이 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임대차 기간이 막 6개월 이상, 1년 이렇게 남았는데 이사 나갈 때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임대차 기간이 25년 6월 1일까지인데 24년 6월에 이사를 나가겠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직 계약 기간이 1년이나 남았죠. 이럴 때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전세 시세가 올라가 있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맞추면 일단 전세를 올릴 수 있어서 현금이 들어옵니다. 땡큐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과거에 전세가 막 오르던 시절에는 임차인이 이사 나간다고 연락 안 오나 뭐 그러던 시절도 있었어요. 자, 이럴 때는 제가 앞전에 알려드린 방법대로 부동산에 연락을 해서 새로운 임차인을 맞추고 올린 전세금을 받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럴 때는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미리 통보를 안 하면은 잔금날 굉장히 껄끄러운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집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나랑 부동산이 새로운 임차인을 놓는 부동산 중개 계약을 한 거라서 끝까지 중개 수수료를 집주인이 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은 나로 인한 게 아닌데도 내가 중개 수수료를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에게 이럴 때 중개 수수료는 나간다고 한 임차인이 내는 게 맞죠?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부동산과 임차인이 수수료 이야기를 하도록 유도하는 게 좋습니다. 뭐든지 이 돈에 관련된 걸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야기를 하면은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전세 시세가 올라있다면은 뭐 크게 문제될 게 없죠. 자, 두 번째, 전세 시세가 내가 세를 놓을 때랑 그대로인데 중간에 임차인이 나간다고 했을 때입니다. 이런 경우가 참 애매한 경우예요. 시세가 그대로인데 전세금을 조금이라도 1,000만 원이라도 올리려고 하다가 세가 안 나가서 시간만 질질 끌다가 임대기간 만료까지 질질 끌은 거죠. 그때 역전세를 맞아서 큰 피해를 본 적도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에 답이 있는데, 전세 시세가 변하지 않았는데 새로운 임차인과 2년 계약을 해야 될 때는 앞으로 입주 물량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사 나간다고 하는 임차인에게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주는 게 사실 가장 좋아요. 일단 기존 계약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의 상황을 이렇게 잘 설명했을 때 그걸 이해 못하는 임차인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말해보면 어떨까요? 아유, 사장님 이사 나가신다고요? 근데 제가 부동산 통해서 이렇게 좀 알아봤는데 지금 새로운 세입자분이랑 2년 계약을 내가 하면 2년 후에 이 주변에 막 입주하는 게 많아가지고 그때 전세금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서, 그러면 그때 세 놓기도 힘들고 팔기도 힘들고 그런 시기가 딱 걸려버리거든요. 내 사정이 그래서 그런데 계약기간까지 좀 살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좀 사는 것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래도 꼭 나가겠다고 하면은 내 입장이 그러하니까 다음 임차인 계약기간을 3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내 사정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은 부동산을 통하는 것보다 직접 통화를 하는 게 서로 좀 끄덕끄덕 하는 식으로
마무리될 때가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1년 후에 역전세가 예상이 된다 그러면 같은 전세 시세로 새로운 세입자랑 2년 계약을 빨리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전세 시세가 그대로인데 계약 만료 전에 나간다 하면 1, 2년 후에 입주 물량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중개수수료는 계약기간 중에 나가는 임차인이 내는 것을 부동산에게 미리 이야기한다. 자, 문제는 이거죠. 세 번째, 전세 시세가 떨어져 있다. 이 상황입니다. 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죠. 근데 부동산, 주택, 임대업을 하다 보면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 옵니다. 역전세가 일어난다거나 물이 새서 수리비용이 많이 든다거나 가만히 있는 아파트 정문이 떨어져가지고 문짝을 교환해 준 적도 있습니다. 하여튼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상황이 일어나는데 제일 큰 건 역시나 역전세입니다. 역전세인 것도 불안한데 임차인이 나간다. 이 역전세의 여파가 어느 정도 기간 갈지 또 모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내 기존에 살던 금액 그대로 해서 전세 좀 놔달라고 부동산에 이야기할 테니까 집 좀 잘 보여주세요. 뭐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합니다. 시세가 떨어졌네 올랐네 이렇게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계약기간 중이기 때문에 세가 안 나가면 이사 못 나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사정이겠죠. 그런데 내년에 입주 물량이 더 많어. 지금 전세 시세가 조금 떨어졌는데 내년에 더 떨어질 것 같아.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갭 투자자들은 입주 물량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봐야 돼요. 내년이 되면은 전세금 5천만 원을 빼줘야 되는데 지금은 한 1,000만 원만 빼주면 돼. 이런 상황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부동산 사장님에게 지금 시세에 맞게라도 빨리 놔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임차인에게는 갑자기 나간 데서 전세금을 빼줘야 되네. 사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좋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좀 내가 좀 편의를 봐주고 있다 이런 느낌을 주면서 임차인 사정으로 나가는 거니까 집을 잘 보여주고 부동산 전화도 잘 받고 깨끗하게 하고 뭐 이런 거를 좀 세게 요구하면서 조금 빼주더라도 빠르게 재계약을 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요 전 수업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갭 투자자는 늘상 앞으로 1년 후, 2년 후, 3년 후, 한 4년 후까지 그 입주 물량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체크를 해야 되고, 입주 물량이 많은 시기에는 전세금 방어를 잘 해야 되고, 입주 물량이 없는 시기에는 전세금을 올려서 현금 흐름을 만들거나 아니면 집을 파는 타이밍이다 라고 판단해서 그때 매도 전략을 짜보거나 이런 식으로 능동적으로 좀 대처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 관리. 임차인 관리. 갭 투자를 처음 해보시고 주택 하나를 관리한다면은 크게 어려움이 있진 않은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거래 내역들을 기록을 잘 해놓고, 그리고 투자 물건을 하나 둘 늘려나가서 뭐 10개 이상 된다 약간 그런 생각으로 관리를 하는 게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용이합니다. 임차인 관리 어플이나 네이버 다이어리 뭐 이런 걸 통해서 관리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보기 편하게 엑셀로 리스트를 정리해 놓는 게 좋습니다. 임차인 관리 대장 엑셀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내가 컴퓨터를 진짜 하나도 다룰 줄 모른다면 노트에 펜으로 직접 쓰셔도 내가 잘 알아볼 수만 있다면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첫 번째 주소. 주소는 정확하게 도로명 주소를 입력합니다. 도로명 주소 검색하면 주소 정보 누리집이라고 있고요. 지도를 통해서나 주소 직접 입력을 통해서나 정확한 도로명 주소를 몇 동 몇 호까지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주소가 있는데 왜 다시 검색해서 쓰느냐 라고 할 수 있는데, 계약서에 부동산 사장님이 적은 주소가 틀린 건 아니지만 정확한 공식 표기랑은 조금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주소를 넣고, 이 집의 전용 면적, 내 집과 같은 면적의 가격을 비교를 해볼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네이버 부동산에 와서 내 집 시세를 봐야 될 때 이 면적, 내 집이랑 같은 집 면적을 봐야겠죠. 가끔가다 내 집보다 하나 큰 평수 면적을 조회를 하면서 시세가 올랐네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투자를 하고 나면은 이런 시세 변화를 자주 보게 됩니다. 매일매일 들어와서 보는 분도 있어요. 전용 면적과 공급 면적 기록합니다. 계약서에 잘 나와 있어요. 취득일자를 기록합니다. 양도세 계산 때 필요한데 계약서에 다 나와 있긴 하지만, 그런데 내가 계약서의 잔금일과 다른 날 잔금을 했을 수도 있어요. 잔금을 땡기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 취득일은 실제 잔금 날짜 기록을 합니다. 이 집을 팔 때 양도세 때 취득일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쯤 팔면은 양도세 얼만가 이런 거를
계산을 종종 하게 되는데 계약서 꺼내보고 하기 귀찮기 때문에 여기다가 취득일을 적어놓으면 편리합니다. 매입 가격 넣어놓고 전세 가격, 전세 계약 기간 이런 식으로 넣어놓고 전세 만료 3.5개월 전이라고 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개월 되기 전에는 통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 가지로 경험을 해봤는데 4개월 전은 좀 빠르고 3개월 남기고 연락하는 거는 조금 급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3.5개월 전 정도에 시세를 파악하고 보통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2022년 5월 1일이니까 4, 3, 2, 1월 중순, 1월 15일 이렇게 해놓을게요. 요거는 중요한 날짜이기 때문에 글씨를 진하게 하고 색상도 빨갛게 해볼게요. 2022년 1월 15일이 되면은 임대차 만료 3달 반 전입니다. 전세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 체크도 해보고 부동산 사장님께 전화해서 정확한 시세를 한 번 또 확인도 하고 임차인에게 연락해서 재계약 여부도 물어보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 시기가 계약기간 만료 3.5개월 전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낸 결론이에요. 6개월 전에 연락하는 분도 있고 2달 다 돼서 연락하는 분도 있고 다양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임차인 정보 여기다 입력해 놓으면 편하겠죠? 홍길동 연락처를 또 씁니다. 내 핸드폰에도 입력을 하는데 임차인이라는 이름과 주소를 같이 저장해주면 편해요. 수원시 무슨 아파트 임차인 홍길동 이런 식으로 폰에 저장을 해주면 편합니다. 자, 그리고 특이사항. 이 특이사항에 저는 아주 빽빽하게 글이 적혀져 있어요. 계약할 때 나눴던 이야기들, 직장이 어디고 결혼 예정이 있고 기존에 어디서 살았고 이것저것 깐깐하게 수리해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게 고장나서 언제 수리해줬고 비용이 얼마나 들었고 이런 거를 다 적습니다. 새 걸로 교환을 해줘서 돈도 많이 들어갔는데 그걸 새 걸로 교환한지를 몰라가지고 무료로 AS 받으면 되는데 또 새 걸로 교환하고 아니면 사설업체에 유상으로 AS를 받는다거나 뭐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자세히 적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직장이나 이분의 자산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면은 때에 따라서는 집을 팔 때 임차인에게 좀 권유를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이 조금 어리숙해 보이기도 하고 차림새도 좀 허름하고 나이도 많은데 청년 어쩌고 하는 대출을 이용하기도 했고 뭐 하여튼 행색이 좀 좋아 보이지는 않았는데 잔금날 아버지랑 같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신사시고 좋은 차를 타고 왔고 딱 봐도 옷도 비싼 걸 입고 있었어요. 얘기하다 보니 뭐 둘째 아들은 공부를 잘해서 대기업에 다녔고 어떤 도시 역세권에 있는 굉장히 비싼 신축 아파트에 살고 있고 그런 내용을 여기 특이사항에 계약한 날 바로 빠짐없이 자세하게 적어 놓는 겁니다. 내가 매도 전략을 짰을 때도 이 특이사항 내용을 잘 보고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임차인의 생김새나 그날 계약할 때 분위기라던가 자녀의 나이, 부부가 같이 왔다면 부부 관계가 원만한지 뭐 그런 것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이 특이사항을 적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중에 재계약을 하거나 팔거나 할 때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세자금 대출 사용 유무를 적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을 때 어떤 때는 대출받은 금액을 은행으로 반납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임차인에게 반납하면 임차인이 알아서 은행의 대출을 갚는 경우도 있고 그게 은행마다 조금씩 다른데 일단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기록해 놓아야 합니다. 그냥 유무 정도만 기록을 해요. 그리고 받지 않았는데 나중에 또 받는다거나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잔금날 부동산 사장님께 물어보면 되고 은행에 내줘야 되는데 뭐 실수로 세입자한테 내줘서 세입자가 은행에 갚는다 뭐 이렇게 되면 문제는 없겠지만 정말 이 부동산이라는 게 별일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잔금날 기존 임차인 퇴거하는 날에 돈을 돌려주기 직전에 아주 꼼꼼히 확인을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었는지 받았다면 어느 은행인지 그리고 그 은행에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해요.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임차인 지금 나가시는데 임차인에게 반환하면 되나요? 아니면 은행으로 반환하면 되나요? 이렇게 꼼꼼히 체크를 합니다. 과거에는 집에서 알아보고 부동산에 전화해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사 나가는 그 현장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은행에 전화하고 전세금을 돌려주고 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임차인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마음이 더 편합니다. 부동산이 알아서 해줘야 될 일이긴 하는데 안전장치를 하나라도 더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부동산 사고라는 거는 내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늘 일어나고, 공인중개사가 있지만 사고가 일어났을 때 내 돈을 책임져 주진 않아요. 사고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꼼꼼하게 기록해놓고 체크를 하세요. 예전에는 이거 외에도 매년 달라지는 공시지가부터 시작해서 매년 나오는 재산세, 집을 산 날짜, 대지 지분, 인테리어에 들어간 비용, 뭐 별의별 걸 다 기록했는데, 그런 기록은 다른 파일로 따로 보관하고 이 임차인만 관리하는 파일은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 놓습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임대 물건이 많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임차인이 변경되면은 이런 식으로 새로운 임차인의 내용이 쭉쭉쭉쭉 뭐 늘어나기도 하고, 주택 임대사업자를 내가 전업으로 한다, 10개, 20개, 30개 막 이런 식으로 임차 물건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 핸드폰에다가 파일을 담아 놓으면 부동산이나 임차인한테 전화 왔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기에도 좋습니다. 수익 실현, 갭 투자, 수익 실현. 투자를 했으면은 수익을 확정하는 단계가 있겠죠. 다른 투자도 마찬가지지만 투자를 하게 되는 매수, 그리고 팔게 되는 매도, 그것으로 내가 얻게 되는 시세 차익, 이것이 나의 수익이죠. 갭 투자를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전세금이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현금 흐름이 생겼다가 또 역전세를 맞으면 마이너스 현금 흐름이 생겼다가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것은 현금의 흐름이 좋았다 나빴다 한다는 것이고, 실제 중요한 건 바로 이 시세 차익입니다. 시세 차익은 크면 클수록 좋다 나쁘다? 당연히 좋다. 전세 매매 갭이나 현금의 흐름보다는 최종 승리자가 진짜 승리자다. 이 시세 차익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매매 3억, 전세 2억 6천, 갭 4천 플러스 취득세, 중개수수료로 집을 한 채 샀죠. 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집이 매매 6억, 전세 2억 6천, 갭 3억 4천. 자,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갭 투자 유망 지역이라서 갭 투자자들이 하도 많아지다 보니까 사는 사람은 많아서 매매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데, 갭 투자자로 인하여 전세 공급이 계속되니까 전세 가격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갭이 이렇게 벌어져서 갭 투자보다는 실거주 위주 시장으로 변합니다. 실거주자도 결국에는 집값이 올라야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호재가 있는 지역에 실거주 수요도 꾸준히 있는 겁니다. 자, 최근 트렌드가 이런 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과거였으면 이 전세도 꾸준히 올라서 뭐 5억대 이렇게 형성됐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전세가율 80% 이상이 흔하지 않은 시장입니다. 달라진 패러다임 수업 때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보유 세금만 매년 내고 임차인이 바뀌면은 뭐 중개수수료를 내거나 뭐 짜잘한 수리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주택 임대 사업도 하나의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사업을 하면은 여러 가지로 꾸준히 투자도 해야 되고, 생각지 못한 현금 흐름이 안 좋아질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주택 임대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전세로 현금 흐름이 안 좋아지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서 현금 흐름이 좋아지기도 하고, 입주 물량에 따라 대비를 잘 해야 돼요. 자, 중요한 건 전세 가격도 갭도 아니고 매매가가 3억에서 6억이 되어서 이것을 팔았을 때 시세 차익 3억을 내가 겟할 수 있는 거,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자, 내가 이 집을 팔고 싶은 시점에 요런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자, 부동산에 매매를 내놓기 전에, 자, 이 집을 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시간을 잠깐 드릴게요. 3초 정도. 1, 2, 3. 아, 그렇습니다. 맞아요. 이 집에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이 집을 사고 싶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이 지역에 정착을 했고, 아이들이 이 지역에 학교를 다니고, 나도 이 집에서 회사 출퇴근하는 거에 익숙하고, 이 지역에 있는 교회를 다닌다거나 이 지역 주민들과 뭔가 커뮤니티를 형성했다던가, 그래서 갭 투자한 집을 팔 때는 일단 살고 있는 세입자한테 먼저 제안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길동씨. 집주인 누구누구입니다. 잘 지내시죠? 제가 좀 사정이 생겨가지고 이 집을 팔아야 될 것 같은데, 혹시 홍길동씨가 이 집을 살 생각이 없는지, 지금 새 살고 계시니까 일단 먼저 물어보는 게 좀 도리인 것 같아가지고 연락을 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은 좀 좋은 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집과 이 지역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게 내 집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어요. 전세나 월세로 살아보신 분들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내가 전셋집에 살고 있을 때, 이게 내 집이면 어떨 텐데, 뭐 이런 생각. 내 집이면 저 벽에다가 벽걸이 TV를 걸 텐데, 내 집이라면은
건조기 같은 거를 벽을 뚫고 설치를 할 텐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 집이라면 도배를 좀 실크 도배지로 좀 좋은 걸로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셋집을 사라라는 제안이 왔을 때 일단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물어보죠. 얼만데? 뭐 당연한 거예요. 놀랄 게 없습니다. 아 그래요? 얼마에 파실 건데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머뭇거리면 머뭇거릴수록 가격 흥정이 점점 안 돼요. 미리 내가 다 정해놓고 전화를 하는 겁니다. 이때는 매수세 분위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포지션을 취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도 임차인이 사게 되면 중개수수료나 매수인을 찾는 데 들어가는 시간 등등 부대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시세보다 약간 싸게 제한을 하는 게 괜찮은 방법입니다. 근데 그건 분위기에 따라서 잘 해야 돼요. 매물은 없고 살 사람은 막 몰려드는 시장에서 굳이 깎아줄 필요는 없고요. 눈치껏 조절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해보는 거예요. 아, 부동산 사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여기 매매가가 지금 한 6억 정도 한다고 해요. 근데 여기 오래 사시기도 했고 너무 좋으신 분 같아가지고 임차인께서 매매하신다면 시세보다는 그래도 한 500만 원은 빼서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번 부인분하고 상의 좀 해보고 연락을 주세요. 뭐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답변이 올 수 있겠죠. 고민해봤는데 돈이 부족해서 안 되겠네요. 이럴 수도 있고 조금 더 빼주시면 안 될까 이럴 수도 있습니다. 뭐 상황에 맞게 판단하면 되고 임차인이 매수를 하게 되면은 부동산에 연락해서 매매 계약서 작성해 주시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부동산에 가서 매매 계약 작성하면 됩니다. 매수인이 대출도 알아보고 하는 시간도 필요하니까 잔금은 한 달 안쪽에서 적당히 정하면 돼요. 매수인이 현금에 여유가 있다면 잔금을 빠르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매매 계약을 했을 때 내가 취할 수 있는 금액은 6억에 매매한다고 하면 전세금 2억 6천은 내가 이미 받아놨으니까 갭 3억 4천을 내 손에 쥐게 되는 거죠. 처음에 3억에 이 집을 샀을 때 갭이 4천이었잖아요. 4천 플러스 부대 비용이 3억 4천으로 돌아왔네요. 어때요? 갭 투자가 정말 매력적이죠? 거기에 전세금도 잘 올릴 수 있는 시장이었다면은 투자하는 기간 동안 투자금을 계속해서 회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살고 있는 임차인에게 제안해서 매매가 되는 경우도 있고 임차인이 이사 나가는 타이밍에 맞춰서 매매로 물건을 내놔서 거래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매수자가 갭 투자자면 또 매매하면서 전세를 또 놔야겠죠. 실거주자면 뭐 특별히 신경 쓸 건 없고요. 그리고 가장 까다로운 경우가 있는데 임차인이 살고 있는 계약 기간 중에 매도를 할 때입니다. 이때는 내가 임차인에게 부탁해야 되는 입장이 돼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살고 있는데 주인이 바뀐다는 거잖아요. 뭐가 잘못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도 좀 되고 주인이 나쁜 사람이 걸려서 골치 아픈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결정적으로 이 집을 사는 사람은 갭 투자자잖아요. 누군가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집을 보여주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조금 이해는 되실 거예요. 자, 일단 경험상 말씀드리면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최고 주의할 점은 임차인에게 직접 연락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이런 경우는 그냥 부동산에 모든 걸 일임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임차인을 가장 많이 상대해보기도 했고 이런 상황에서 집 매매를 진행해본 경험도 가장 많고 일단 성공하면은 중개 수수료도 벌 수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남이 돈 버는 것을 도와주는 거를 사실 제일 싫어합니다. 누군가 돈을 버는 거 그 자체를 싫어해요. 아, 어렵게 얘기했나요? 그냥 부자를 싫어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을 기본적으로 조금 싫어해요. 많이 싫어할 때도 있고요. 네, 하여튼 간에 이런 경우에는 이 짐을 중개사 사장님에게 그냥 다 맡기세요. 이게 원만히 안 될 때 내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게 어느 정도다 이런 것을 얘기하면은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집을 잘 안 보여준다라거나 뭐 시간을 정해서 토요일날 오후 5시랑 7시 사이에만 보여줄게요. 뭐 이런 식으로 까탈스럽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그냥 확실한 방법을 제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부동산 사장님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이고 집주인 사장님, 임차인이 집을 안 보여주고 굉장히 까다롭게 구네. 매수 희망자가 있긴 하는데 집을 안 보고 어떻게 사겠어. 쉽지가 않은데. 사장님 임차인이 좋은 분인 것 같았는데 그렇게 까다롭게 구시나요? 사장님 그러면은 집을 잘 보여주셔가지고 매매 성사가 되면은 제가 임차인에게 감사조로 집 보여주신 거 수고비 50만원 정도 챙겨드릴 생각이 있어요. 임차인에게
잘 좀 말씀해 주셔가지고 집 보여주는 거 협조 좀 잘 해달라고 전달 좀 해주세요, 사장님. 자, 뭐 이런 식으로 이 금액은 제가 임의로 정한 거고요. 부동산 사장님이랑 상의를 좀 해봐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50만원, 때에 따라서는 100만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좀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정도 가격은 제시를 해야 됩니다. 10만원 이렇게 말하면 장난하냐? 그러면서 더 까다롭게 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집을 한번 보여주시면 그때마다 5만원씩 챙겨드리겠다. 그 대신에 하루에 한 번은 보여달라. 뭐 이런 식으로 제안해 볼 수도 있고, 너무 귀찮나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인데 너무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나요? 5만원도 작은 돈이 아닌데 말 잘하면 될 거를 괜히 돈 쓰는 것 같나요? 뭐 이런 생각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투자는 모든 것이 나의 계획한 타이밍에 이루어져야지 길게 보고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집을 팔고 내가 다시는 부동산 투자를 안 할 건가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투자 수익을 가지고 또 투자하고 또 수익을 내고 이런 것들이 잘 생각해보면 길게 계획을 잡고 가는 거예요. 이 계획의 중간중간에 그 타이밍, 그 시간을 놓쳐서 얻는 피해가 정말 큰 피해입니다. 하다못해 이때쯤에 팔아서 내가 뭘 하려는 계획,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녀 유학 비용에 쓴다던가 아니면 내가 꿈꿔왔던 자동차를 산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이 타이밍을 못 맞춰서 계획이 틀어지면은 그걸로 인한 또 다른 계획도 또 틀어지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번거롭고 껄끄럽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비용이 좀 들더라도 공격적으로 매도 전략을 잘 짜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와 부동산 1:1 상담을 원하시면 멤버십 가입해 주시고요. 실전 투자를 준비하신다면 제가 올려드린 다른 강의들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방법은 상세 페이지에 다 적어 놓을게요. 여러분 모두 부동산 투자로 큰 부자가 되시기를 땅땅 무슨 땅이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